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영화를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1987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저희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새해에는 좀 산뜻하게 네. 준비를 새로 해가지고요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헌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는 봐주세요. 다음부터? 네. 오늘은 아니고 다음부터 그러겠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빡빡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해서 1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광고주로 돌아오셨어요. 세연 수연 아버님. 환영합니다. 네. 신과 함께 보고 싶긴 했는데 시간 내기가 애매해서 고민하시다가 김 선생 얘기를 들으니까 꼭 봐야 되겠다는 결심이 쓰셨다고. 그리고 오늘 물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온마실님, 1987 한 줄평.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이 영화와 6월 항쟁을 잘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야, 이 한 줄평은 갖다 쓰고 싶다. 네. 저는 알야님인가? ARYA님. 영화 1987에서 마스크 내리는 순간 온 영화관에서 우아하고 단체 탄성이 울렸습니다. 광크라고 하기엔 다들 한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동원이 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니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저만 그랬나요? 우리도 저도 그랬어요. 제 옆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셨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셔. 자꾸 스크린하고. 아유 그렇지 저때 저랬어. 뭐 이러면서 안 궁금하다고. 근데 그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셨는데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강동원 나오니까 소리를 막 그러니까 이거 10대 소년 줄 알았어. 진짜 독보적이야. 정말 이런 경우 사실 뭐 비주얼 원탑이라고 부르는 정우성이 그렇게 등장해도 탄성 지르는 건 잘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강동원이라는 캐릭터는 대사나 연기를 언급하기 이전에 어떤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를테면 크리처 같은 거지. 델토로 영화의 크리처 같이 어떤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그냥 등장만 하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네. 대단합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가장 먼저 흔쾌히 출연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유명한 배우들도 참여하게 된 계기도 되고 생각까지 건강한 굉장히 부럽네요. 부러워요? 네. 네. 운동하세요. 운동에서 키 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진작에 2m지. 아, 그래? 자, 시끄러. 네. 다른 댓글. 신바람 리박사님께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치고 천만 가는 영화 본 적이 없는데 1987 개봉하면 구남도 스코어보다 조금 나올 듯. 특히 심파코드는 그렇다 쳐도 웹툰을 본 입장에서는 진기한 변호사 뺀 건 큰 패착임. 1987이 웹툰이 있나요? 이게 주어가 지금 생략된 글 있죠? 신과 함께를 아마 쓰신 것 같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웹툰을 그리고 봤었는데 좀 실망이기도 했고 1987 개봉하면 스코어가 더 줄 것 같다. 뭐 이런 논리의 말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어 생략이 이런 혼란을 부른다. 네. 쩐주나이차님, 와우장룡. 제가 연식이 좀 되기도 하지만 워낙에 어릴 때부터 홍콩, 대만, 중국 쪽 영화를 많이 본 편이라 이번 와우정룡 편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쩐주 나이차님, 신바람 리박세아님. 네, 축하드립니다. 카페 찰스 더치커피는 시네마스타에 이어서 계속 애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내가 보살이다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영화 1987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뮤지컬 금강 1894에서 인진아 역을 맡은 배우 안시아입니다. 네, 2부는 영화 1987 내용 이야기 하는데요. 새해 첫 영화를 네.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는 영화로 시작해서 올해는 조짐이 좋네요. 좋네요. 네. 올해는 좋은 말 하고 좋은 것만 좋은 보고. 것만 보고 하루에 한 편씩 좋은 영화를 봐라.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7 얘기를 할 텐데 이게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얘기라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해도 너무 어려가지고 요즘 애들은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신세대 부류 뭐 이렇게 치부가 되다가 어느덧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네. 40대 밑으로는 이거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해보거나 뭐 직접적으로 뭐 이 기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야 이거를 그냥 20대 뭐 1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은 전혀 그냥 신경 써서 안 봤으면 네.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은 네네. 심영환 작가의 아, 그렇죠. 그렇죠. 단박의 한국사를 일단 읽으시고 네. 야, 내가 리액션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의 개요를 제가 먼저 설명을 후루룩 드리고 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87년도가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이제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던 때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으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정권을 연장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의원 제도로 네, 뽑았거든. 그쵸. 445. 예. 그러니까 뭐 엉망으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독재 이제 그만하자라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87년 1월 13일 날 자정에 박종철 군이 끌려가가지고 폭행 당하고 뭐 전기 고문 당하고 물 고문 당하고 막 이러다가 네. 그 다음 날인 1월 14일 날 남영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숨져요. 네. 예. 대공 근데 분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11시 45분에 뭐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미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고 요 내용은 이제 영화에 쭉 나오는 대로 네. 진행이 되는데 2월, 3월, 4월을 지나면서 계속 이제 뭐 이 시국 관련된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4월 13일 날 뭘 하냐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내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올림픽 이후로 직선제를 미루겠다. 그러면서 발표하는 게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 간선제로 돼 있으니까 요 헌법을 수호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호헌 조치입니다. 호헌. 네, 그래서 호헌 철폐라고 얘기하는 게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조치가 이제 호헌 조치예요. 네. 그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인단 뽑고 절차상 경선하고 이런 걸 아주 공정하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이제 하면서 그럴 거면 직선민주주의 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4.13 호헌 조치를 철폐해라. 그리고 독재를 타도하자. 그리고 민주를 쟁취하자. 요게 이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 구호가 민주 쟁취. 네. 요게 이제 구호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4월 14일 날 김선 추기경 등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시국성명도 발표하고 5월 1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승훈 신부가 1월 달에 있었던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축소 은폐돼 가지고 발표가 됐다는 걸 폭로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때부터 쭉 시위들이 이뤄져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네. 숨지면서 결국은 6월 29일 날 네. 노태우가 이제 선언을 하죠. 그때 당시 민정당 대표로 있었으니까 직선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도 7월 1일 날 담화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사건을 87년 6월 항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네. 요 사건을 이제 쭉 1월 달에 있었던 박종철 사건부터 이한열 열사의 사건까지를 쭉 아울러서 스토리로 묶어가지고 낸 게 1987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 잘 되는구만. 야. 야, 정말. 국사 시간에 난 뭐 했나 몰라?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 공장에서 지난주에 정리를 했거든요. 영화의 자세한 디테일을. 네네. 사실 이제 저도 책으로만 읽었으니까 네. 실제로 그때 뭐 참여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생하게 있었던 분과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네.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네,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기니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줄여서 예.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에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gat혀 있었습니다. 6천 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진짜,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정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정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정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뭐 아주 동떨어진 황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그때 모든 이 간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예, 예.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간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짝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유명한 말 탁 있었죠. 치니까 예.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요. 예. 이분들이 그 2, 3일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결과가 겨우 그렇게 유치짬뽕인 탁 치니까 억하고 예.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박종철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간혹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까지 조작, 은폐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네. 헌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네. 요구를 했고 예. 체육관에서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이 전부 5명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2사람이 한 것으로 축소하고 2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네. 들어갔다가 네.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3명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것을 천주교 정의구현 네, 그 사제단- 얘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참 이 역사가요. 뒤돌아서 생각하면 저는 무신론자인데 이럴 네. 때면 하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명 중에 A, B, C, D, E, F 중에 EF가 이제 뒤집어 썼단 말이죠. 예. 자기들은 나중에 이렇게 팔 잡아주는 정도의 조력자였어요. 근데 네. 생각하니까 이거 고문치사라는 엄청난 범죄를 네. 둘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니까 울면서 예. 토로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감옥에 계시던 양심수 한 분이 예. 적어서 이부영? 이부영 선생님이 들으셨고 네. 그걸 또 그 당시에 그 있던 교도관이 예. 들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 예. 하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첫째는 그때 개원청원 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던 야당에게 전할 건가. 네. 그다음 아니면은 뭐 학생들에게 전할 건가. 예. 그게 누구에게 전해야 이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네. 의분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을 고민한 끝에 예.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신부님 예, 신부님들. 조직에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계셨던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그 조직은 어땠나요? 당시 네, 그 규모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 가장 네네. 중요한 것이 그렇게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은 마지막에 네. 야당이 합류하면서 함께 아.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박종철 군 사건, 고문치사 사건 일어나고 네.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 단체로만 2월 7일, 3월 3일 추도회와 평화대회 행진을 했는데 네. 그때는 청년 학생들과 민주화 운동 단체만 결합을 해서 시위를 했는데 큰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예. 좀 무섭기도 했죠, 사실. 뭐 무서웠죠. 상황이, 예.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3.3 추도 집회가 평화대회 행진이 아주 형편없이 그 학생들과 제야단체만으로 네. 소규모로 일어나고 네. 금방 진압을 당하니까 예. 전두환 집단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온 것이 4.13 호언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난 너네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우리끼리 네.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래. 네. 난 너태우한테 줄 거야. 야. 하는 선언을 4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4.13 호언도 참, 근데,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예. 그 직전에 네. 심윤경이라는 이름으로 예. 주한미 대사를 했던 스티븐슨이라는 여성분 계십니다. 아, 한국말도 잘하시는. 네네. 그때는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예, 예, 예.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와서 좀 우호적이었어요. 저희 예, 민주화운동 예, 예. 세력에게. 네. 와서 조심하라고. 어휴. 지금 전두환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어휴. 그리고 내일 모레쯤 아마 호언으로 그러니까 아.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다시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선언을 할 거다. 예. 그리고 탄압이 더 극심해질 테니 몸 관수를 잘 하라. 왜냐? 그 이유는 27 추도 집회와 3.3 평화대행진이 당신들만의 집회로 끝나지 않았느냐. 아. 전두환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그거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살짝 일러주고 갔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어유 대단하십니다. 저 듣고 있는 그냥 앉아서 이 말씀만 듣고 있는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4.13 호언 선언이 사실상 국본 결성의 예. 불을 지핀 겁니다. 아,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모여서 쑥쑥 하면서 나 두한이는 나 친구 노태우한테 물려줄 거야. 너네들 네. 눈 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주는 거나 먹고 이런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4.13 호언이 나고 그 이틀 뒤에 그 국보원을 결성하는 초동 모임을 저기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초동 모임.
국본 결성하시고 그게 아까 3.3 대행진까지 말씀하셨고 4.13 호원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5월? 아닙니다. 4.13 호원 나고 예.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아, 네. 이렇게 돼서 4월 16일 날인가요? 아, 4월 바로. 그 우유동 개나리 산장이라는 허름한 집에서 네. 한 10명쯤 모여서 예. 초동을 꾸렸고요. 그때는 아. 그렇게 정당이 합류할 거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종교단체, 제야단체, 학생운동단체가 모두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는 첫 모임을 한 게 아마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5일, 6일.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당시 87년도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 항쟁이라고 명명된 이유가 6월 10일 날 네네.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6월 10일 이 언저리쯤에 이제 이 국본이나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예. 이제 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갑론을박을 했던 것이 야당을 참여시킬 거다. 네.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을 참여시킨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뭐 제주에서 서울까지, 네. 연령적으로도 10대에서 70대 네. 어르신까지 영원한 구별이 없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분야별로도 농민, 여성, 빈민, 학생, 인권, 법조, 문화예술 이 모든 장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던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되었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아침에 저희가 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면 네네네. 네. 한승환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굉장히 지적인 유머에 거의 뭐 신화의 단계에 그렇죠. 계신 예. 분인데 예.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6월 항쟁이 성공한 것은 성공회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게 아재 개그인데요. 아직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회. 예, 6월 예. 10일 아침에 대해서 그 국본이 출범하던 5월 27일 아침 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네. 이게 거기에 참석한 200여 분의 발기인들이 네. 저처럼 다 담당 형사가 따라붙는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사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이죠. 얼마나 까마면 3번을 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장소를 사전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 나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처럼 뭐 무슨 단체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국본을 결성한 무언가 얘네들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예. 몇 월 며칠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6월 10일은 5월 27일은 저희들이 정했고요. 네네. 장소는 그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 돌린 모든 단체들이 예. 종로통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종로. 네. 광화문에서 네네네. 동대문까지 걸친 그 종로 양쪽의 길에 네. 적당한 곳에 있기로 하고 전령이 예. 이 쪽지를 써서 다녔습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와. 예, 아니요. 예. 그때는 뭐 너무 절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방법이 없어요. 저희 그 민가협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나하고 등등 네.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2가 골목에 있는 네. 그 당시 민가협 회원이 하던 카페를 새벽에 문을 열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네. 새벽빛이 부유하게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그랬더니 5월. 네. 5월 27일 아침 네. 6시에 예. 그 멀리서 누가 오더라고요. 예. 그 기춘이에요. 명동 청년연합 간사로 있었던 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기춘. 네네. 그거 기춘 김기춘? 아니야 그냥 기춘 오더니 설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이 예. 쪽지를 예. 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더라고. 봤더니 향린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 네. 뭐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던 종로가 기독교회관 예, 알쓸신자매도 KCC, 얼마 전에 예, 나왔죠. 예. 거기 그다음에 뭐 명동성당 네. 또 향린교회 네. 그다음 서대문에 있는 기독교 사회문제연 예. 뭐 그 네 군데를 이제 올려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 가봤더니 눈치를 챈 경찰들이 정경들을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풀어놨어요.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 기독교 회관하고 예. 기사연하고 명동성당 앞에는 예. 이렇게 정경들이 깔려 있고 사복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워키토키를 꺾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상 네. 문제지요. 네. 향린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향린교회로 정한 것이 5시 한 반쯤. 네네. 그리고 6시에
쪽지를 써가지고 종로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민자 돌린 단체한테 쭉 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 영화네, 완전. 예, 싹싹싹싹 하면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영화는 아마 국본을 결성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요. 이거 사실관계를 추적을 한 네네. 것이고요. 네. 그 뒤 영화도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향림교회에 한 7시쯤에 모였고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뒤늦게 소식을 예, 접한.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예.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네. 네. 뭐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상생이다, 상생. 이게 뭡니까? 날로 연대. 먹음 뭐 이런 거지. 연대. 이게 연대야, 연대. 연대. 연대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에는 서슬퍼러던 때 썼다 그러죠? 2015년에 감독님이 처음 이거를 접했다고 하던데. 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눈 보렇게 뜨고 있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J도 사실 그간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으로 전향하고. 뭐 이럴 때지. 전향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87년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2017년에 이게 나왔다는 게 정말 상징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15년 이맘때쯤 인터뷰를 보니 김경찬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장준환 감독이 보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어떤 배우랑 하느냐가 그렇지. 중요한데 네. 우리의 동원이 형이 우리 참치 형이 프로젝트 얘기를 이제 장준환 감독한테 듣고 하겠다라고 했대요. 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다. 그래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사에 나오기도 했던 것 그러고 같은데. 나서 하정우 배우가 아니 우리 동원이 동생이 하는데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이 둘이 붙으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진 시점은 언젠가 궁금했는데 촬영 직전에 촛불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시점이라고 하고 촬영 중에 정권 교체가 됐대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럼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겠네요. 제작은 됐겠네요. 자유롭고 시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뭔가 이야기도 조정이 될 수 있었겠죠. 또 찍는 그 현장 또한 분위기가 남달랐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방금 근데 좀 놀랍기도 한 게, 저는 당연히 이 영화 마지막은 약간 레미제라블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곳으로 다 그렇죠. 모이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 1년 전쯤 봤던 광장의 모습이 당연히 연상되면서 영화가 다 끝나는데, 촬영하기 직전까지는 촛불 집회가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염원을 담아 쓴 게 일어난 건가? 촬영 중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마지막에 그 염원을 담아 썼거나 아니면 쓰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결정됐거나 뭐 이랬겠다. 그럴 수 있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CJ에서 만들어졌고 이때 개봉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했다는 게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면 몰래대로 전 정권이 계속 지속됐다고 하면 대선 결과 발표가 났을 쯤인가? 그렇죠. 2주 전이죠. 10월 20일 날 있었으니까 네. 일주일 전. 일주일 뭐, 전. 예. 네. 일주일에 좀 나서 뭐 딱 이 날짜를 못 박은 건 아니겠지만 이 야심차게 이때 개봉을 했다 그러면 그 지난 정권에 이어진 연장선에서 이 영화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그냥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분위기 타고 한 천만 갔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생각했겠지. 오히려 그렇겠죠. 오히려 지금 너무 영화를 만들 시점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평화가 너무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약간 김이 좀 빠진 느낌이 있죠. 전쟁통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걸로 쐐기를 탁 박아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네, 그래서 뭐 영화의 흥행에는 정권 교체가 도움이 됐는지 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영화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 2017에 봤을 때 1987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네. 뭐 어찌됐든 기획 자체가 용기를 내서 기획을 네. 한 거고 배우들도 쟁쟁한 배우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네. 다 붙어가지고 그렇죠.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같은 의도로 가지고 배우들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느껴진 건 뭐냐면 신과 함께를 보면 아니 그냥 단순히 엑스트라로 넘어갈 만한 배역도 익히 알려진 배우가 등장해가지고 약간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다.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1987도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있어서의 주요 출연한 배우들은 짧지만 되게 큰 흔적을 남겨가지고 더 좋더라고. 그렇지. 그게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이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사를 설명하는 대신에 네. 그냥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갖다가 쓰면서 그게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저 이미지, 야, 정말 마침맞게 가서 제 목소리 해주는구나. 굳이 뭐 사연을 보여주고 설명 안 해도 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 저럴 것이다. 그쵸. 그냥 잘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뭐 김윤석은 등장하자마자 악당 같고 네. 유해진 배우는 원래 거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정우는 저런 검사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인물과 많은 이야기 갈래를 가지고 가는 이 영화에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된 것 같은데 네. 신과 함께는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소환되는. 그래서 신과 함께는 지금 800만을 찍었던 우리 황대리의 네. 흥행 예측이 무색하게. 이게 흥행 예측이라기보다는 염원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을 담아, 희망을 담아, 거기서 멈추라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방송이 나갈 때쯤 이미 800만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돌파했겠죠. 그러고 보면 영화가 그럼 원래는 작은 사이즈로 기획됐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막 스케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이 영화 그래서 좋은 점이기도 하고 뭐 이걸로 스케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염원을 담을 시나리오 자체도 아니었고 한 명 한 명의 작은 선택과 그런 갈등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꿈꾸면서 어떤 선택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다 보니까 엄청난 거대한 대작의 느낌은 아니었겠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걸 누가 연기를 하려고 할까 뭐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그러다가 너무 쟁쟁한 배우들이 붙는 바람에 찍을 때는 행복하게 찍었겠구나. 배우들의 연기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을 거 없이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정우 연기는 조금 튀더라. 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다들 그럴싸한 사람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정우는 약간 연기를 잘하기는 하지만 네.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랄까? 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이걸 또 말을 조금 달리 해보자면 다들 돋보이는데 하정우 배우의 역할이 유독 돋보여서 다른 방식으로 돋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조우진 배우 한두 씬 나오는 배우들도 이야 정말 불꽃 튀는 연기를 보여주고 지나갔지만 하정우 배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방금 김프로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사가 궁금해지고 뭐 이런 거 없이 딱 맞는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하정우 배우 뭔가 약간 캐릭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제 전사는 뭐지? 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런 배경이 어떤 애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가? 진짜 같지 않아서 약간 독특하다. 아 근데 이 영화 톤에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쉬운 연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레이어가 많이 쌓여있는 엄청나게 좋은 연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톤에 맞았나?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히려 이제 숨 쉴 구멍을 좀 만들어주고 영화를 너무 무겁고 진지하지 않게 네. 끌고 가는 역할을 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네. 뭐 각자 조금 취향에 따라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짜 숨쉴 구멍을 주는 의미에서 김태리 배우와 하정우 배우의 연기는 최소한의 배려로 느껴지고 뭐 그동안에 숨 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동원이 형 그래. 저는 이거 타이타닉 볼 때 이후로 처음 경험했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클로즈업으로 잡혔을 때 극장 안에 메우는 비명 소리. 정말 근래에 이런 경험이 잘 없었는데 네. 남다르긴 했어요. 그 처음에 등장할 때 마스크를 쓰고 김태리를 데리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네. 핏이 뭐가 이상하다. 핏이. 저 그렇지. 바지가 저런 핏이 아닌데. 기록지랑. 팔 동작이 좀 이상하다. 저 팔이 왜 저렇게 길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진짜 서비스 샷 있잖아요. 마스크를 딱 벗고 나왔을 때, 극장 안에 울리는 비명소리를 보면서, 네. 과연 이게 감독이 의도한 장면일까? 감독은 정말 이때 이렇게 쉬어가라고 이 장면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직전에 포섭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네. 전단지를 주고 갈 때 그 후광 있잖아요. 후광. 빛이 나죠, 빛이. 풀샷, 진짜 빛을 띄워놨어요, 뒤에. 그렇죠. 굳이 석양과 붙여가지고 후광. 네. 풀샷? 꼭 끝내 풀샷을 보여주고야만은 그 화면에서, 야, 이건 뭘까?
네. 감독님이 철저하게 지금의 관객과 여성의 관객을 배려한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도했겠죠. 대사들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분명히 성취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연기를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문소리 씨의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야 우리 진지하고 무거운 관리 니네 보든 말든 우리 잘 좋은 거 하고 있어가 아니란 게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약간 케이오페 당하는 기분. 아. 올바른 사용법. 이거 이상 어떻게 강동원을 데리고. 근데 첫 등장했을 때 저도 이런 의성어가 나오더라고요. 어우씨. 어우씨 갑자기. 이게 대한민국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근데 마지막에 그 포섭하러 와서 후광 비치고 할 때는 너무 훈훈한데? 근데 너무 훈훈하게 내가 미소 짓는 게 이 영화랑 맞나? 하다가 그 마지막에 근데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치트키야 솔직히. 야 이거는 치트키야 치트키. 그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다 했단 말이야. 그 심지어 저는 2년 전이 처음 이제 이게 영화 되고 있다 할 때 강동원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나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 영화를 다 보고 기억났어요. 아 진짜 그게 그렇게 나온다고? 야 저거는 진짜 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반응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가 너무 영리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숨쉬기 구멍도 주고 웃음도 자아내고 흐뭇한 감정도 품게 만들었다가 근데 이 사람이 아 우리가 사진으로 보던 그 사람으로 딱 변할 때 그 흑백 사진을 볼 때 좀 약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정말,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진짜.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아, 그래. 뒤에 강동원이 맞고 쓰러지고 흘리고, 이거가 없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오히려 그게 안 나왔으면, 그죠? 임팩트가 되게 셌거든요. 깜짝 놀랐죠, 진짜. 야, 사진에다 강동원을 박았어? 그러니까. 우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맞는 거를 자세히 보여주니까, 없었으면 더 임팩트가 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울면서, 그렇지. 울면서 연희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려면, 뛰어가는 동안 이 감정 정리를 해야 되거든. 야, 더 해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 우리는 약간 좀 폴리티컬리 콜렉트한, 엄정한 영화를 찍겠다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효과적인 건 모두 동원해서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아니 그 용어 난 최근에 시네타운에서 들었는데 그래요? 배 감독님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네타운? 네. 생각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전 다른 팟캐스트를 안 들어요. 줄여서 PC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네. PCV 얘기 가지고 하더라고. 그냥 PC함 하면은 이게 원래 어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였어? 그렇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영국식으로 해서. 아니 잘 쓰는 단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네타운에서 그렇군요. 한창 얘기하길래 PC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PC함을 갖추고도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시네타운 한번 들어봐야 되나. 네. 네.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에도 그걸 다분히 의도한 게, 왜냐면 가장 처음으로 지금 캐스팅이 되고, 이걸 하겠다, 내가. 용기를 내서 이걸 하게 된 배우가 강동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석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이제 연도 있고 해서 얘기 많이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전대미문에 내가 악역을 할게. 라고 하고, 직접 유족들에게도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했지만 어쨌든 강동원, 김윤석, 하정우, 굉장히 주요 배역들이 일찍 결정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에 아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잘생긴 남학생. 그 얘기 잘생겼지. 네, 잘생긴 남학생이라고 적어놨다는 이유는 뭐냐면, 강동원이 누구를 연기한다는 걸 계속 뒤로 밀어서,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관객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저한테는 단계부터. 잘 먹혔어요.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진짜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치트키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 이주정에 이제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세대 학생들 티셔츠 잘 팔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결론이 참 희한하네요. 아니면 동문회에서 아저씨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죠. 네. 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고문당하다 죽어서 이렇게 뭐 시대가 들끓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았나? 근데 두 분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로 왜 나라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 뭐 이 시대가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피 끓는 나이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인데 우리 부모님은 저때 뭘 하고 계셨을까? 궁금해서 좀 그러면서 부모님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자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이 시대를 나중에 내 자녀들이나 그 여자친구나 얘기할 때 그래요. 좋을까? 하여튼 뭐 그 생각도 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좋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신의 한 수는 김태리가 분한 연희. 이름이 연희야. 연희동? 연희? 신촌? 막 이런 건가? 뭐 이유가 있겠지? 네. 그 캐릭터가 정말 반드시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연희 캐릭터가 없고 나머지 배우들이 분한 역할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었으면 우리가 익히 비슷하다 느끼는 어떤 평이한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의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구도가 보면 악당은 명확한 악당이 김윤석 하나가 있고 네. 나머지 선한 사람들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조금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림이고 줄기를 끌고 가는 김태리는 별 생각 없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네. 결국은 이제 변화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영화가 가져야 하는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걸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짜임새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랑 무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역사적인 큰 맥락을 흐름을 이제 한 명의 인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명의 캐릭터를 자꾸 푸는 건데 거의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1987에 더 마음이 가는 게 방법을 어떻게 썼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사실 김윤석과 그 검사와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과 기자들과 이런 주요 맥락 속에 다 닿아 있는 김태리라는 그런 인물이 가져가는 그 흐름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과하지 않고 네. 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한 개 부분만 한 지점 뭐 한 기자 뭐 이렇게 하나의 시점으로 풀기에는 너무 큰 얘기잖아요. 그걸 한 시점 한 인물의 이야기로 깊이 있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시대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다 버려놓고 수습 못하면 힘들잖아요. 영화로서 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김태리 한 명으로 다 엮어가서 가는 이 흐름이 이 선택이 굉장히 영화적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또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쉼표까지 주는 것 같아가지고 방법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까지 거기 굳이 또 김태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현재랑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택시 운전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이지만 1987에 있어서 영화적인 만듦새를 좀 더 높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이번에 쓰이지 않았나. 주제를 정말 깊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로그라인 한 줄 딱 읽어보면 다들 무릎을 치거든요. 이걸 왜 아무도 안 찍었지? 할 정도로 완벽해요. 이 시나리오를 망치기 너무 힘들어. 주연 배우만 잘하면 이 영화는 망치기가 굉장히 힘든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다가 그래서 그 길을 비껴가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1987 해버리면 이거 뭐 고문치사로 시작돼 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도 아니고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럼 6월 항쟁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보람에서 만나자고 하던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걔가 그전 독재자의 친구이잖아. 야, 뒤로 갈수록 할 얘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갈무리할 거냐 했을 때 주제는 이거다. 2017년에 보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두가 느낄 수 있고 이걸 느껴야만 하는 이 주제를 영화적으로 구조나 구성이나 연기에도 다 적용을 시켜본 결과 정말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되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있던 방법을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주제를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하면 한 명의 영웅만 기억나는 영화가 될 수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도 할 줄 아는 만약에 사성 장군이었으면 그럼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영웅적인 면모를 극대화시켜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뭔가를 큰 일을 해낸다 라는 영화로 만약에 갔다면 이 영화가 원래 해야 될 이야기가 사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었겠다.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의 과오를 다 따져보면 훌륭한 점도 많아.
라고 누군가를 추앙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굉장히 부각시키거든요. 그때 걔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랑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희생하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 모두를 다 챙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려면 영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웅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긴. 다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맡겨놓고 그냥 정말 나약한 자기의 희망을 그냥 염원을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밖에는 안 하거든요.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김현성 목을 따른 사람은 없잖아.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지만 좌절한다로 가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니네 되게 고귀한 삶을 사는구나 할 텐데 그걸 김태일이 캐릭터가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좀 어려워.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가니까 우리가 광장에 나온 이유가 고매한 어떤 막 이상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이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2017년에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랑 같이 촛불을 든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쟤네는 뭐가 그렇게 사회가 그렇다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유모차를 끌고 온 아줌마의 반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나는 우리 가족이 그냥 좀 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축제처럼 촛불 집회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바톤을 이어받았더니 우리가 지금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영웅서사와 반대 지점에 있는 이야기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듣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네, 설명 배 감독님 하시겠습니다. 그 프로도가 왜 굳이 호빗이었나? 호빗이 별로 할 줄 아는 샤이에 호빗. 살던 호빗이 아니 뭐 그렇죠. 비슷한 거지. 그래서 간달프가 마법을 써서 애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냐 하면 그 영화 이상해지는 거거든. 뭐 그런 하여튼 굉장히 영리한 수작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1987에 이어서 2016도 언젠가는 영화로 다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하셨다는 분도 들어본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영화가 1987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게 택시 운전사를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사는 그 이제 한 명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웅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가정사와 뭐 이런 거를 따라가서 적당한 지점에서 장르적으로 네. 빵 터트려줄 때 터트려주고 올릴 때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이 사건은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 의사,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각자 간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걸 이뤄내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네. 흥행에는 이게 그렇죠. 꼭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택시 운전사의 1200만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그걸 불가능할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 영화는 굉장히 좋은데 네. 1200만? 그렇게 찍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야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거는 영화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극찬하는 부분이지만 한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감정을 따라가는데 유리한 방식이냐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송강호라는 워낙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냥 그 한 명만 따라가면 그 한 명이 보는 차창밖 풍경만 따라가도 감정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그 시선을 많이 분산시켜 놓고 되게 가는 선으로 한 명이 풀어가다 보니까 감정 몰입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 아닐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와 같은 시대 광주를 다룬 그 전 영화가 또 있었잖아요. 화려한 휴가? 화려한 화려한 휴가. 휴가. 네. 네.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를 또 빗대 보면 택시 운전사가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주인공이 진짜 같고 주인공이 영웅이 아니라 너무 좋다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사건의 추이나 이런 걸 보고 잘 캐치를 해내면은 택시 운전사도 반드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재 자체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그 택시 운전사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게 약간 피상적으로 다가오 군집이니까 네네. 어느 한 사람의 비극을 도드라지게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사람을 핵심으로 놓고 시작하니까 네. 이거 보기가 아예 처음부터 조금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럼 뭐 차이가 그냥 제목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1987은 그 시대에 집중한다는 제목이니까 네. 이미 선택한 지점이 달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소재 자체도 택시 운전사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광주의 일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래? 하고 들어간 건데 87년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내가 듣고 알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인해 있는 여러 명의 작은 선택이긴 하지만 거기 이미 사명감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저번 녹음에 말한 것처럼 약간 소외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 연말 결산할 때 우리가 베스트 영화를 꼽을 때, 이 영화를 못 보고 꼽은 게 아쉬울 정도였거든요. 사실 보고 나서의 감상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점에 한다 그러면 순위가 많이 바뀔까요? 네, 일단 이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리적으로 눈물의 양을 가장 많이 쏟아낸 I Can Speak를 그럼 내가 뺄 것인가. 그렇겠지. 자, 그러면 이야기 구성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치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눈에 와서 좀 바뀌던가요? 뭐 여러 장면들이 많지만 다른 분들이 뭐 김윤석 배우나 뭐 다른 신스틸러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저는 좀 있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온 것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강동원 후광샷들도 그 경계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뭐 그건 굉장히 잘 노련하게 확신에 차서 효과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에 만든 장면 같고 그 정반대 지점에 있는 장면이 저는 하나 보이던데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좋은 주제와 사명감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화면 더 할 것이고 이런 영화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상징이야 뭐야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저 장면의 의미를 이런 장면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보통 안 된다는 아니지만 뭔지 모를 장면은 안 넣어요. 몇십억짜리다 하면 넣겠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게 팩트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돼. 감동도 줘야 되는데 뭐지? 약간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뭐지? 하는 장면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작년에 개봉한 문라이트 같은 영화에서는 나올 것 같은 아사모사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성당에서 스테인글라스 빛을 받는 김윤석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버둥버둥거리는 다리와 설경구 네. 다리와 근데 그게 다리인지 저게 사람의 다리인데 하고 저기 제가 숨어 있구나를 만약에 알아채는 장면으로 찍었다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진짜 같겠지. 그러면 딱 붙고 저기 저놈 잡아 뭐 이렇게 서스펜스를 하는 장면으로 나올 텐데 처음엔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읽었거든요. 김윤석이 선글라스를 탁 벗고 쳐다볼 때 설경구가 막 매달려 있으니까 들킬까 말까 장면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무지개 빛을 얼굴에 쫙 받으면서 정복을 입고 자신의 삶에 한치의 의심 없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확고한 신념에 차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최종 보스가 선글라스를 벗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지만 어떤 자기를 더 뛰어넘는 고귀함 아니면 경외로운 존재 앞에서 예를 갖춰야 돼서 마지못해 예를 갖춰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봤어요? 저는 긴가민가 한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냥 그 정신에 팔려가지고 놓친 그냥 그 정도로 네. 봤는데. 긴가민가에서 정신이 팔리도록 넘어가는 지점이 되게 묘했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라고 할 때 선글라스 벗으면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습을 쫙 보면서 인면수심이란 건가? 뭔가를 느낀 건가 쟤는? 근데 그게 딱 맞게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게 읽히진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특이한 뭘까 장면이죠. 싶긴 했어요. 네. 보면서 뭘까?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싶었을까? 네. 근데 마지막에 뒤에서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꿈 깨듯이 가버리죠. 그래서 안 걸려서 그냥 쫄깃쫄깃하긴 했는데 뭐 약간 궁금하긴 했는데 그쵸.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보면서 복장도 그렇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홍콩 영화 주윤발인데 이 느낌이 났거든요. 거기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갑자기 웬 느와르? 그래서 그 장면이 이거는 되게 희한하다. 극장에 1000개가 넘게 걸리는 영화에 아사모사가 저런 장면을 넣어놨네? 그러면서 인간사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담고 싶었구나, 지금. 쟤도 뭔가 깊은 곳에, 지도 알 거야, 지가 하는 일을, 뭐 이런 걸 넣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러다 더 가다가 장정환 감독이 성당에 다니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 생각이 그럴 있지. 수도 있죠. 황 대리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조진 배우의 연기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깜짝 놀랐네. 그게 몇 컷 안 나오는데 대단하더라. 연기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제 부검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얼굴이 뭉개지잖아요. 네. 오열하는 장면도 인상 깊은데 그 다음에 주저앉아서 보는 그 장면이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게 얼굴이 벌겋게 올라가지고 또 네. 분장이 아니라면 신체에서 진짜 격렬한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일어날 법한 입주위에 벌겋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건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또 살이 찐 건지 얼굴이 부은 건지 네. 하여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조우진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조우진 배우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화려한 액션을 하는 것도 얼마 전에 봤고 TV에서는 웃긴 비서 같은 역할로 나오는 것도 봤고 또 우리가 익히 원래 알고 있었던 모습은 내부자들에서 네네.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병원이 형의 손을 아작내는 그런 잔혹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이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인가? 보안관에서의 그 역할도 생각나고. 그렇죠. 네, 하여튼 굉장히 올 한 해는 정말 마동석과 조우진의 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각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 버스 위로 김태리 배우가 올라갔을 때 운집한 모습들인데 기억나는 게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배 감독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크게 보여준 씬이 없다고 좀 아쉽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와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많다. 네. 진짜 심장 울릴 만큼 많다. 근데 놀라운 건 사진에 찍힌 서울시청 앞에 모습의 사람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자막에 뜨잖아요. 네. 더 많다. 네. 더 나아가서 작년에 있었던 광화문 앞에 촛불 집회 때는 더 많았다. 그래서 이게 한편의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 한 이 두 가지 장면 정도가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눈물 연기 얘기하니까 김윤석 씨가 눈물을 머금고 연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그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네. 그 박희순이 잡혀가고 그쵸. 가서 따지는데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면서 음. 눈물이 약간 촉촉하게 고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카리스마 있다. 네. 김윤석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저 감히 저는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난 조금 버겁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장준환 감독님이 화해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좀 버겁다 보기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윤석 배우가 불꽃 연기를 펼칠 때 더 그랬어요. 내가 그냥 윤석이 형님을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연기가 좋은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역할을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되는. 네. 그리고 좋았던 장면 박 처장 역할을 한 김준석 배우를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한번 협박하잖아요. 그 유해진 그렇죠. 협박할 때 근데 사진 넣으면서. 익히 우리가 알던 대로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자기 과거를 얘기해. 자기 과거를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래나. 근데 그거 말할 때도 카메라가 진짜 뚝심 있어요. 그 긴 대사를 할 때 그냥 유해진 얼굴에서 원형 달리가 쭉 돌아서 그냥 김윤석 말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그냥 얼굴 한 컷으로 끝내버려 그 얘기를. 저는 그걸 들으면서 플래시백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쵸. 그치. 거기서 막 초가집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돼 나오지 마. 그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공법 4번 타자가 짚고 홈런 치는 느낌? 그냥 딱 때리면 넘어가는 느낌? 근데 딱 그런데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맞아. 그렇지. 이래버리면 이상하잖아. 야, 시대가 낳은 괴물 뭐 이러면서 근데 딱 그 위에다가 김태리와 유해진 누나 사진을 딱 넣으면서 그걸 협박의 용도로 이걸 자기의 과거사까지를 쓴다는 너무 스마트한 씬 마무리.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솜씨는 보통이 아니다. 네. 비슷한 거 하더라도 난 그걸 뛰어넘어서 해주겠다 하는 뚝심이 보여서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 아니었나. 정말 이런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그 세공법이 앞으로 시대극을 만들게 될 수많은 감독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시대극 중에 지금 단연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있었던 사실을 빼놓지 않고 잘 따라가게 만들었어 하기에는 한 땀 한 땀 따져보면 뜨거운 심장을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감독의 연출력이 이 장준환 감독의 차기작도 기대하게 만들지만 네. 다른 여러 감독들이 시대극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제 좀 시대극을 볼 때
좀 더 괜찮은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시대극 또 민주항쟁을 다룬 여러 가지 영화들을 뜨거운 심장은 알겠는데 보기 너무 힘든 영화들도 많았거든요. 또 아쉬운 영화도 많았고. 근데 공이 뜨거운 심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영화적 만듦새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림 그리고 좋아해서 뭐 미술학원 막 다니고 하면 보통 덧칠 막 하고 자기가 실컷 이제 그림 좀 그린다 생각하고 막 심취하면 결국 도화지 빵꾸 나거든요. 덧칠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야, 좋은 화가는 분 놓을 때를 아는 게 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동네 미술관 선생님이 되게 자기가 반고우처럼 말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막 그렇죠. 이러면서 고갱처럼 대답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봤자 그냥 돌담 그리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디테일들이 너무 일관되게 너무 그런 걸 잘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문받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애정을 줘야 되는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악랄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유해진 배우가 잡혀가가지고 야 이거 7바퀴 돌렸는데도 안 분다 라고 할 때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진짜 그 하얀 란닝구랑 빤스 차림에 전 거기서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보여줄까? 근데 그럼 진짜 이거 이렇게 전기 돌린 걸 또 다 보여줘? 하는데 그때 딱 숫자만 세더라고요. 그 경찰들이, 고문 경찰들이. 그때 그러면서 소환된 영화가 2편 있었는데 하나는 VIP예요. 거기서 정말 경악할 만한 화를 돋구는 대사를 하거든요. 처음에 살인 장면 나오고 할 때, 너 어떻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가가지고 걔도 그러겠다. 뭐 이러면서 낄낄낄 대면서 그게 그런 연출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우리의 화를 돋구어서 저 나쁜 놈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증오를 심으려고 했던 기법인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저는 저걸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다른 방법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고문 장면을 또 떠오르게 된 한 장면이 군함도에서 김빈재 배우가 소지섭을 고문할 때도 말을 계속해서 더 화를 돋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자기가 강자에 있고 절대적으로 군림해서 얘네를 고문할 때 얘네를 굳이 놀릴까? 일하듯이 하겠지? 그래서 숫자만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좀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옆방에도 저러고 있고 그 옆방에도 저러고 있고 그러면서 모멸감을 주는 대사를 했을 수도 있지, 실제는. 근데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데 그치는 어떤 연출력? 막 그런 게 하나씩, 야, 이 사람은 이제 3번째 영화밖에 못 찍은 감독인데도 이걸 이렇게 해내나? 물론. 3번째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아, 조그만 영화도 조그만, 있습니다. 그렇죠. 옴니버스나. 근데 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런 전형적인 한국 영화의 아쉬움들이 없어서 좋다고 한 영화가 1987이고 네. 이전엔 남한산성이었잖아요. 네. 공이 흥행에 실패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이 흐름이 그러고 그렇게 했던 CJ 둘 다 또 CJ고 그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군요. 과연 이런 영화를 시작도 안 했는데 초를 치면 뭐 이런 500만 600만 갈 수도 있지. 과연 앞으로 또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별로였다고 했던 그 지점들은 관객들은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으로 만들게 될 영화는 흥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네. 고민하는 지점이 많아지네요. 박스를 놓고 가는 뭐 검사 내지는 기자들의 디테일도 나름대로 잘 서울지검 기자실 뭐 이런 데도 디테일을 나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간이 왔을 때 불이 나게 전화가 오는 이런 디테일들 뛰어나가고 뭐 하는 그래요? 것들이 지금도 뭐 나면 막 오죠. 속보 타지 그러면 전화가 막 동시에 막 울려요. 비리리비리리비리 막 울려가지고 그렇구나. 난리 나거든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야, 저럴 때가 있었는데 싶었던 장면이 뭐냐면, 질문하는 기자나 대답하는 경찰이나 다 담배를 피고 있더라, 앉아서. 그때는 그랬죠. 전부 다 담배를 피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어딜 가나 재떨이가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그것보다 테니스 칠 때 유선 전화가 2개 딱 마련돼 있는 게 유선전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게. 달려가가지고 기자들이 공중전화로 전화하잖아요. 맞아. 그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취재를 많이 했겠죠. 불러주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기자가 이렇게 귀띔으로. 맞아. 뭐 누구 죽었다며? 아이, 법대 아니고 뭐 어느 그러니까, 학과라던데 그러니까. 어쩌고 얘기를 해서 가서 그걸 보고를 해서 네. 기사가 나왔는데
정작 보고한 기자는 어.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지. 누가 찾았어요, 그거?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상상해서 썼으면 다 불러줬을 거라고요. 그렇지. 서울대 거기에 무슨 뭐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자가 빵 나가면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보통 기자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만 보고하고 그럼 그거를 시켜서 그걸 또 찾아낸 애들이 찾아오면 묶어가지고 기사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맞죠. 이야 저거 많이 찾아보셨네. 저도 그 생각이 생각 좀 딱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불러주는 검사가, 1차로 왔네? 이러면서 하면서, 그 검사실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커피 먹으면서 몇 마디 듣고 하는 저거구나. 저기서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진 않아? 그렇구나. 네. 너무 환대하는 것도 되게 좀 이상했는데. 환대는 해요. 환대는 하겠지. 검사 바로 앞에 검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자가 막 대기하고 그래요. 그럼요. 네, 부장검사실에 들어가서 응.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차를 하는데 보통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해요. 사건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특수했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흘려주고 싶으니까 그치. 이제 은근슬쩍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어서. 그럼 김포님도 그런 차 한 잔 하시고 그런 사이였겠네. 그럼요. 들어가서 그럼. 차 한 잔 하고. 예. 그럼. 그랬겠지.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그렇게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당신도 극장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 내가 표 한 장 주세요? 그런 거지, 뭐. 근데 이제 쓸데없는 디테일. 그래.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뭐가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테인글라스. 스테인글라스. 스테인레스는 그 스탱이고. 스댕이지. 대롱대롱 설경구가 매달려 있다가 어. 축 처지잖아요. 네. 끊어질 것처럼. 네. 그래서 전선을 잡고 있는데 전선이 축 늘어지면서 그거에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발을 이렇게 대롱대롱 굴르니까 그게 비쳐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자세가 되면 못 올라갑니다. 올라올 수가 없지. 그래. 근데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 나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얼른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오대? 그거를 정말 못해. 클라이머야, 클라이머 거의 진짜. 그리고 그게 철봉 같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치. 계속 쳐지는데. 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치. 그냥 처리했더라고 그거는. 맞아, 그래서 맞아. 요건 조금 아쉽다. 그 생각을 했구나. 왜 전선 타고 타잔처럼 옆으로 넘어가서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그럼 근데 그걸 보여줬어야지. 보여준 구도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각도예요. 맞아. 네, 그건 좀 아쉽더라고. 맞네. 특히 그 디테일이 맞네. 그게 그냥 철봉이었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치. 전선이면 불가능하고. 전선이 이걸 타고 어떻게 올라와? 더군다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터 있는 상황이면 거기서 발을 허둥허둥 했으면 자세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 팔을 쭉 피는 순간 그렇지. 매달려 있다 떨어져 그거는. 그렇지. 그게 조금 아쉽다. 이거. 쓸데없는 디테일. 내가 철봉 운동을 좀 하거든. 이게 이해가 가네. 그러네. 쓸데없는 디테일이었어. 쓸데없는 아무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흥행 측면에서 이게 참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 대리가 제작 측면에서는 얼마나 해피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큰데 며칠씩 뭐 드라마 현장에 이런 데 이제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독립영화나 현장이 좀 허덕이는 힘든 그런 현장의 스텝으로 이제 며칠씩 뭐 제작 지원, 그럼 제작부 지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빌리는데 차 있는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차가 필요한 뭐 이런저런 일을 제작부 일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갔다. 그러면 크레딧 제작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조각으로 왔다. 풀로 온 게 아니고 조각조각 며칠씩 와서 조각 스텝으로 가서 도와줬다. 근데 그 조각 스텝들이 일을 제일 잘해. 왜냐면 활기가 돋아.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힘든 이 현장에 하루 온 거잖아. 그 하루 온 사람은 도와주러 온 거거든. 120%의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각 스텝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좋은 말 많이 해줘. 그리고 막 그래서 활력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그래서 스텝들이 만나면 이제 힘든 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각 스텝으로 가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해요. 할 일 없을 때 밥도 주지 칭찬도 해주지 의지도 하지 내 말 잘 듣지 나는 그냥 도와주러 간 거니까 나한테 욕을 안 해. 이 영화가 얼마나 해피했을까. 배우들이 며칠씩만 나와. 이희준 배우가 그냥 15회차 갔대요. 15회차의 집중력 생각해보세요. 그러네. 불꽃을 튄 거야. 그래서 각자 서로 못 만나던 씬들에 있던 배우들이 같은 씬에서 만나서 연기를 할 때 얼마나 좋겠어.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리액션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근데 이 거대한 얘기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장면에서 자기 할 수 있는 100% 이상의 연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객들도 이런 구조의 이야기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그럼 만들 때도 조금 해피하고. 네. 그리고 김태리 배우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마이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토 리버스도 돼? 라고 할 때 막 감탄을 하더라고. 아. 영화에서. 좀 모를 텐데. 라는 생각도 그렇지. 들고. 오토리버스. 네, 오토 리버스 되는 게 진짜 비싼 거였거든. 네. 아니면 뒤에 갈아 껴야 되잖아요. 꺼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비보를 듣고 광장까지 걸어가는 그 마지막 씬을 찍을 때 너무 울어서 정정환 감독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말릴 정도로 감정이입이 돼서 힘든 감정으로 계속 집중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이게 다 느껴지는 영화 현장이었구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영화에 몰입해서 그렇지. 그 감정을 잘 품은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다. 이 영화 이거를 되게 내가 잘 불러서 여기저기 잘 갔다 오지.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조각 스텝부터 뭐 차도 빌려오고 그래. 마이마이도 나오고. 그럼. 야, 아니, 돌아서 오는 게 어디야. 그럼. 진짜.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진짜 뭐 온 걸 칭찬해야 될지 간 걸 욕해야 될지 진짜. 이런 생각도 드네. 돌아서 절로 가야 1000마리 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안 도는 게 1000마리 넘는 건가? 야, 나는 정말. 1000마리에서 계속 넘어지냐. 저 문장을 한 문장을 듣기 위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BPM 낮은 긴 랩이라고. 그래, 대단하다, 나도 대단해. 힘들다. 답답하시면 뭐 다른 거 들으시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네. 저희가 좋은 영화 칭찬하면서 시작해서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진짜 좋네요. 저희는 올해도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도 같이 보고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업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화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